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. 중고차 필요하시면 저 유미카로 전화 주세요. 자,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정말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을 초대했는데요. 북한에서 안전원, 즉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에서 일을 하시면서 현역으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신 분을 초대했습니다.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김용화입니다. 네. 북한에서는 함흥철도안전부 네. 일승무조장으로 있던 김용화입니다. 철도 안전부 하면은 북한에서는 철도에도 다 이제 검열하고 어느 곳곳에도 다 검열하지만 철도 검열이 또 특히 더 세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철도 쪽에 계셨다는 거죠? 네. 어떻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시게 됐는지 네,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선생님은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? 한국에 입국한 건 95년도 6월 25일 날. 진짜 오래되셨다. 네. 그러면 그 당시에 안전원 하게 되면 북한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괜찮다 못해 정말 뭐 노란자이라고 말을 할 만큼. 네, 그때만 해도 네. 이 인민군 군관이나 안전원이나 뭐 당 간부 이건 여기 말 나오면 상충이라고 봤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그런 좋은 직업을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이라고 말을 해도 되죠. 북한에서는. 네. 네, 그렇죠. 그런 쪽에 계시다가 어떻게. 근데 네. 추락이라는 건 순간이니까 북한 사회에서 맞아요. 88년 7월 13일 날 두만강에서 군수열차 그러니까 군수열차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그때 들어오는 유괴 차량 24차량을 달고 평양 이경제위원회 호송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소대의 그 인민군하고 안전원은 2명이 호송을 했는데 북한은 워낙 그 열차가 노후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. 근데 기암이라는 데서 열차 7차량이 전복된 거예요. 어느 곳에서요? 이 한경남도 이원군 기암이라는 데서 거기가 워낙 옛날부터 사고가 많은 게 곡선 이게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또 워낙 철길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뭐 일본 시대에 건설했던 게 그 별반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7차량이 전복됐는데 7차량이 뭐예요? 차량 빵통이 7개. 그러니까 7칸이 전복됐다라는 거죠. 전복됐죠.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군수용 열차가 군수물자 실은 것이 실은 걸.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법적으로는 조장이기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이 있구나. 법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지고 인민군은 호송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7월 13일 날 사고 났는데 7월 25일 날 그러니까 약 일주일 동안 이 조사를 걸쳐가지고 그냥 여기에 말로 하면 직결심판 북한 말로 하면 동지재판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도 사람 뭐 친구의 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7월 25일 날 아침 10시에 동지재판을 하니까 이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. 딱 그 암시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흥에서 지금 그걸 알려준 시간이 저녁 7시경. 근데 그때만 해도 동료하고 둘이서 탈북 목적이 아니고 차라리 보이지 않는 쪽에 가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.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자.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가면서 앞만 봐도 죽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그 이튿날 아침에 부열차가 해산에 도착한 거예요. 그 보니까 이 중국 쪽도 보이고 차라리 저 중국에 넘어가서 죽으면 누구도 모르지 않을까. 그때만 해도 남한사회라는 걸 우리는 사람 못 살 땅으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가지고 동료하고 강을 건너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7월 25일경에 장마가 무지하게 진 거예요. 근데 동료하고 둘이 강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둘이 갈라진 거예요. 서로 뭐 소리쳐서 찾을 수도 없고
강물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갈라진 거 물살에. 물살에서 이렇게. 그러고 아이고야. 중국에 넘어갔는데 실제 중국에 가서 혼자서 죽으려고 권총을 빼가지고 그 안전장치까지 풀었는데 쉽게 죽는다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러면 그 당시에 잡혀간다라는 거를 누가 암시를 줬기 때문에. 그렇죠. 잡혀간다는 게 아니고 동지재판에서 그냥 1호 행사를 망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건 뭐 무조건 저 총살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. 어쨌든 누가 암시를 줬기 때문에. 그렇죠. 동료분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까지 넘어오신 거잖아요. 넘어오면서 동료하고는 갈라지고. 그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탈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소문은 내가 미국이 고용한 국제간첩이다. 근데 웃기는 게 나는 군 생활이나 그 안전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람 본 일도 없는데 그러고 내륙에서 이 안전원을 하던 사람이 또 뭐 국경하고 연계된 것도 없고 근데 뭐 미국이 고용한 국제간첩인데 근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황당하기만 하지. 그러면 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동료분하고 같이 강을 넘었지만 동료분은 물살에서 이제 밀려서 어딜 간지 없어졌고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그 좀 자총을 하려 했더니 그것도 뭐 쉽지는 않잖아요, 사실.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조선족인지 한족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신발도 깃고 뭐 이런 사람이 라디오를 가지고 그걸 듣는데 그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김만철 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어머 세상에 그 당시죠. 네. 근데 김만철 씨가 87년 1월 22일 날인가 탈북했을 때 저도 김만철 씨 일가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어머나. 네? 예. 근데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이 청진에서 배 타고 달아나는 걸 인민군 동해함대 그 사령부에서 포를 쏴서 아야 바다에다 침몰했다. 그랬구나.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? 거짓말이라 생각했네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지금 한국 라디오를 들었더니 갑자기 김만철 씨네 그 일가족이 귀신하는 그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을 들으셨습니까? 그 막내 딸이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제주도가 어떻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김만철 씨 목소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끝까지 제가 들은 게 아버지도 한번 제주도 같이 우리 가자고 그래. 근데 저는 불현듯 생각난 게 야,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구나. 응? 어떻게 일반인이 제주도를 가느냐.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러고 김만철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북한에서 선전을 해놓고 응?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전화 연결을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네.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기억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 확인을 좀 할 수 없을까. 응? 내가 믿질 않았으니까. 그러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었습니까? 실제 김만철 씨네가 살아있다는 거를. 이 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. 어떤 노인이? 그 신발 깁는 노인이. 그 열 몇 명이 달아났다고. 구두수리소에 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 친척도 이 북한에 있는데 정말 거지 나라라는 거예요. 북한이. 근데 그 노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데. 그러면 그 당시에 제주도를 마음껏 간다라는 생각은 못했습니까? 제주도라는 건 나는 일반인이 갈 수도 없는 땅으로 알고 있었으니까. 그렇지. 그런데 제주도에서 뭐 반역자가 서울하고 둘이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는 북한으로 말하면 반역자인데. 그렇죠. 네.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아버님과 딸이 통화를 하는 거 보고 충격이 지었겠네요.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때 김만철 체포조에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뭐 함경북도에서부터 함경남도 일가 친척까지 다 그때 그 잡아들이면서 아이고야. 뭐 잘못됐다고 했는데 살아있다는 거는 그 한마디의 배신감이라는 거는 북한 당국에
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 정도 거짓말을 하는 당국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일까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북한이나 한국하고는 정반대의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. 그렇지. 야, 이게 그러면 내가 36세 지금 탈북을 했는데 36년 동안 그냥 속에만 살아왔는가. 예, 그때 제가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은 게 제가 요 얘기가 서두가 조금 바뀌는데 네. 국경을 넘어서 제가 처음에 견장부터 떼고 모자를 벗고 그리고 군복을 안전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죠. 오셨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고야. 그 얘기를 듣고선 야 이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. 살아서 진실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. 아이고야.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서 계급장이랑 이런 거는 돌 밑에다 묻어버리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황당했던 게 당증하고 권총만은 그게 그래도 소중하다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기 시작했는데 통화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. 그게 통화에 몇 시간을 걸으셨습니까?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을 걸었지. 그게 통화에 오니까 어쨌든 말은 통하지 않고 이게 나라가 다른 땅이 맞구나.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일생에 제가 도둑질을 2번 해봤는데 이 북한 옷은 입고 다니면 어디 가도 딱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동네를 지나면서 중국 사람이 빨래 그런 빨래를 훔치고 그다음에 신발은 이 신의주 구두 공장에서 나오는 구두를 신고 있던 거 중국 사람하고 그 신발 바꾸는 데서 그 깊던 노인하고 바깥 신고 구두수리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 김만철 씨가 나오는 그때는 그 귀순이죠. 네. 그 라디오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잘못 알았네.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한국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? 그때는 한국하고 이게 중국 수교도 안 돼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정주 자동차 군관학교 졸업생이에요. 제가 891하고 인민무력부 군관학교를 졸업하면서 병종은 기술병이지만 제가 취미가 그 지도, 국제 그 지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연변이라는 데를 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빨리 오라는 사람도 없고 빨리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정처 없이 그냥 가다가 연길까지 들어가서 화룡이라는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가서 소장사 하는 사람을 하나 지내가지고 같이 소머리도 좀 하고 거기서 거들어주면서 월급이라는 건 없고 근데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그 집 허술한 창고 같은 데서 자는데 그 집 아들이 권총을 발견한 거예요. 그때 계속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까? 아니, 소지 않아. 그 집에다 감싸두고 있었지. 그러니까 총이 나오니까 그 집에서 그냥 그때 중국 돈 20원을 주면서 나보고 가라고. 그래서 떠난 길이 거기서부터 누가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지도 하나 가지고 철길 따라 걸기 시작한 거예요. 걸기 시작했는데 11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한 게 이 베트남. 어머나 세상에. 그럼 계속 철길 따라 지도만 보고 걸었어요? 아니 가다가도 또 내리고. 근데 동북 지역에서는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북한에서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범죄인 이거 인도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역점마다 사진도 붙어 있고. 선생님 사진이? 그러니까 권총을 소지했다는 걸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남쪽을 향해서 걸은 거예요. 그 나침반 하나 요만한 걸 가지고. 그렇게 그래도 편하고 유리했던 거는 11개월 동안 제가 세수는 10번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머리를 깎지도 못하고 옷도 그냥 풀밭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체가 내가 더럽다고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네요. 그렇지. 그렇게 해서 메콩강을 건넜는데 근데